인도양 한가운데 그 깊고 차가운 심연에서 벌어졌던 일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동맹국들이 일제히 고개를 저었던 그 사건. 최첨단 기술도 수십 년 쌓아온 노하우도 통하지 않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조용히 손을 내민 나라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믿어주지 않았지만 결국 그들이 해냈지요. 그토록 많은 강대국들이 포기한 일을 어떻게 그들은 단 72시간 만에 해낼 수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날 심해를 뒤흔든 기적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시작 전에 잠깐이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군 SSU 소속 김재윤 대령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지난해 인도양에서 벌어진 일로 아직도 생각하면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펜을 들었어요. 그날은 2024년 11월 15일 오후 2시 30분이었습니다. 저는 진해 해군기지 SSU 사령부에서 다음 주 심해 구조 훈련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들어 평온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작전 상황실 직통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대령님, 긴급 상황입니다. 상황관제사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프랑스 해군으로부터 국제 긴급 구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프랑스 해군이라니요. 전 세계 해군력 3위를 자랑하는 그들이 저희에게 구조 요청을 한다는 것은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는 뜻이었거든요. 서둘러 작전 상황실로 뛰어가니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였습니다. 대형 디스플레이에는 인도양 말라카 해협의 실시간 위성 영상이 떠 있었고 참모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판 앞에 모여 있었어요. 상황 보고 제가 크게 외쳤습니다. 이준호 소령이 다급하게 보고했어요. 대령님, 프랑스 해군의 최신 전략 핵잠수함 르 투르빌이 오늘 오전 11시경 말라카 해협에서 훈련 도중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마지막 신호는 수심 350m 지점이었고 현재 해저에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350m, 그 숫자가 제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일반적인 스쿠버 다이빙 한계가 40m 정도인데 350m는 정말 심연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승조원 수는? 제가 물었습니다. 총 98명입니다. 함장을 포함해 사관 22명, 부사관 35명, 수병 41명이 탑승한 상태입니다. 98명, 98개의 소중한 생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차갑고 어두운 심해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현재 구조 작전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상현 중령이 침울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미국 7함대, 영국 해군, 일본 해상자위대, 호주 해군이 합동으로 구조 작전을 펼치고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나요? 첫째, 극심한 해류입니다. 말라카 해협 특유의 복잡한 조류가 구조 장비의 접근을 막고 있어요. 둘째, 해저 지형이 매우 복잡합니다. 산호초와 해저 절벽, 동굴 등이 얽혀 있어 정확한 위치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고요. 더 심각한 건 이소령이 이어서 말했어요. 정체불명의 강한 전자기 교란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첨단 소나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요. 마치 바다 속에 거대한 전자기 방해 장치가 있는 것처럼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대 해군의 구조 작전은 거의 모든 것이 첨단 전자 장비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장비들이 무력화된다면 생존 가능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핵잠수함의 산소 공급 시스템을 고려할 때 최대 72시간으로 추정됩니다. 박중령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현재 사고 발생 후 26시간이 경과한 상태니까 46시간 정도 남았다고 봐야 합니다. 46시간. 이틀도 채 남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순간 제 목이 바싹 말랐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해군 참모총장님의 직통 전화였습니다. 재윤아, 총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진중했어요. 프랑스 정부에서 우리 정부에 공식적으로 구조 지원을 요청해왔다. 어떻게 생각하나?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토의 주요 회원국들이 모두 동원되어도 해결하지 못한 구조 작전을 저희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저희는 나토 회원국도 아니었고 아직 국제적으로는
신흥 해군으로 여겨지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과거의 경험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014년 세월호 사고 때의 뼈아픈 교훈, 2010년 천안함 인양 작업에서 쌓은 경험, 그리고 2019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잠수함 AS-12 로사릭 구조에 참여했던 기억들 말이에요. 특히 러시아 구조 작업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러시아 해군도 서방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첨단 장비에만 의존하려 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달랐습니다. 저희는 해류의 패턴을 분석하고 해양 생물의 이동 경로를 추적하며 바다 자체의 숨결을 읽어가며 접근했었죠. 그 결과 다른 나라들이 포기했던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총장님,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확신이 서나? 예, 저희에게는 남들과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즉시 비상소집령을 내렸습니다. SSU 핵심 요원들과 해군 특수전전단의 정예 대원들로 구성된 합동구조팀을 편성해야 했어요. 1시간 후 긴급 소집된 팀원들이 작전회의실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저희에게 중대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프랑스 핵잠수함 구조 작전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김성진 상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령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걱정됩니다. 나토 선진국 해군들이 모두 실패한 작업을 저희가 할 수 있을까요? 다른 팀원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저는 진솔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방식과 그들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랐어요. 저는 벽에 걸린 태극기를 바라보며 계속했습니다. 서방 해군들은 주로 첨단 기술과 장비에 의존해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저희는 바다를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 봐왔어요. 해류의 숨결을 읽고 해양 생물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며 그 속에서 길을 찾아왔죠. 이준호 소령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러시아 구조 작전 때처럼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그때도 모든 첨단 장비가 무력화된 상황에서 저희만의 방법으로 성공했잖아요. 박상현 중령이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하지만 대령님, 이번에는 상황이 더 복잡합니다. 전자기 교란까지 있고요. 오히려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첨단 장비가 무력화되면 결국 인간의 본능과 경험에 의존해야 해요. 그리고 그 부분에서만큼은 저희가 더 뛰어날 수 있어요. 그날 밤 출발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혼자 바닷가를 거닐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볼을 스쳤지만 마음은 뜨거웠어요. 98명의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함께 한국 해군의 진짜 실력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한국 해군뿐만 아니라 나라의 위신까지 실추될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새벽 5시 저희는 수송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적지는 싱가포르. 그곳에서 국제구조본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말라카 해협의 상세한 해류도와 해저, 지형도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준호야, 이거 좀 봐. 저는 이소령을 불렀습니다. 뭔가 발견하셨나요? 여기 해류 패턴을 보면 사고 지점 주변에 특이한 와류가 형성되어 있어. 그런데 이 와류는 계절적으로는 지금 시기에 나타나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인위적인 원인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가능성이 있어. 그리고 이 전자기 교란 현상도 자연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칙적이야. 뭔가 석연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구조가 최우선이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는 곧바로 구조본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주한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각국 해군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는데 모두들 지쳐있고 절망적인 표정이었습니다. 특히 프랑스 해군 드비시 제독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새겨져 있었어요. 한국 해군에서 오신 분들이시군요. 제독이 저희를 맞아주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기대보다는 예의상하는 인사라는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네, 한국 해군 SSU 김재윤 대령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때 미국 해군 윌슨 대령이 저희를 보며 동료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시아 해군이 과연 우리가 못한 일을 할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군. 영국 해군 장교도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게 아닐까? 이미 골든타임은 거의 다 갔는데. 순간 제 자존심이 상했지만 화를 낼 때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오직 구조만이 최우선이었거든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각국 지휘관들과 상황을 공유했는데 정말 심각했어요. 지금까지 시도한 모든 구조 방법이 실패했다는 거였죠. 도대체 뭐가 문제인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드비시 제독이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해류, 지형, 전자기 교란. 마치 바다가 우리를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바다가 거부한다. 만약 바다가 정말로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면 혹시 이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추측일 뿐이었어요. 지금 중요한 건 98명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죠. 그날 밤 호텔 방에서 혼자 있을 때 저는 창밖의 싱가포르 야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저 멀리 차가운 바다 속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 98명을 생각하면요.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구조 작전.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구조본부로 향했습니다. 밤새 말라카 해협의 해양 데이터를 분석하느라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뭔가 중요한 단서를 찾은 것 같아서 마음이 설렜어요. 구조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각국 해군 지휘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어젯밤과 다를 바 없이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구조 작전을 계속하겠지만 드비시 제독의 목소리가 힘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의 시도가 모두 실패했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어요. 미국의 윌슨 대령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가진 최첨단 장비로도 접근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전자기 교란이 너무 심해서 정확한 위치 파악도 어려워요.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제독님, 저희가 다른 접근법을 제안해보고 싶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죠. 어떤 방법인가요? 드비시 제독이 물었습니다. 저희는 첨단 장비 의존도를 최소화하고 자연 환경 분석에 기반한 구조 계획을 세우려고 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해류 패턴, 해양 생물의 이동 경로, 그리고 바다 자체의 리듬을 읽어서 접근하는 방식이죠. 영국 해군의 톰슨 준장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바다의 리듬이라니요?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계속했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시도한 방법들을 보면 모두 기계적이고 직선적인 접근이었어요. 하지만 바다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조류, 수온, 염분 농도, 해양 생물들의 움직임까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죠. 일본의 상자위대에 사토 제독이 끼어들었어요. 그런 접근법으로 실제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이준호 소령이 자료를 꺼내며 답했어요. 2019년 러시아 태평양 함대 잠수함 구조 작전에서 저희가 이 방법으로 성공했습니다. 당시에도 첨단 장비들이 거의 무력화된 상황이었거든요. 윌슨 대령이 회의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번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전자기 교란이 훨씬 강하고 시간도 부족해요. 바로 그 점 때문에 저희 방법이 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자 장비가 무력화될수록 자연의 신호에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도 100% 확신이 서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98명의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포기할 수는 없었죠. 드비시 제독이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좋습니다. 다른 방법들이 모두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가치는 있겠군요.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제독님.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의가 끝나고 저희 팀은 별도 작전실로 이동했습니다. 본격적인 계획 수립을 시작해야 했거든요. 대령님,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박상현 중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모든 시선이 저희에게 쏠려 있는데 만약 실패한다면 저도 그 부담감 잘 알고 있어요. 저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바다 속에서 98명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김성진 상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대령님, 정말로 자연 분석만으로 그 깊은 바다에서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저는 해류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여러분, 이것 좀 보세요. 사고 지점 주변의 해류 패턴이 이상해요. 계절상 이런 와류가 형성될 시기가 아닌데 말이죠. 팀원들이 지도에 집중했어요. 그리고 여기 해양 생물 분포도를 보면 저는 다른 자료를 가리켰어요. 돌고래와 고래들이 평소와 다른 경로로 이동하고 있어요. 마치 특정 지역을 피하는 것처럼요. 이준호 소령이 눈을 반짝였어요. 혹시 그 지역이 잠수함이 침몰한 곳과 일치하나요? 정확히 일치해요. 해양 생물들은 인간보다 훨씬 민감하게 환경 변화를 감지하거든요. 이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박중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3단계로 나누겠어요. 저는 화이트보드에 그림을 그리며 설명했어요. 첫 번째는 해양 생태 분석을 통한 정확한 위치 파악. 두 번째는 자연 해류를 이용한 접근 경로 설정. 세 번째는 최소한의 장비로 실제 구조 작업 실행이에요. 그때 작전실 문이 열리며 호주 해군의 로버츠 대령이 들어왔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작전 회의 중이신가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그를 환영했어요. 로버츠 대령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접근법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협력하고 싶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대령님,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믿고 협력해준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알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저희를 지지하는 건 아니었어요.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윌슨 대령과 몇몇 장교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들었거든요. 한국 해군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기 어렵군요. 동감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첨단 장비로도 안 되는데 고작 해류 분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이미 38시간이 지났는데 그 말들을 듣는 순간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화를 낼 시간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해서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후 2시 저희는 첫 번째 해상 정찰을 나갔습니다. 소형 고속정을 타고 사고 해역으로 향했어요. 바다에 나가니 상황의 심각성이 더 실감났어요. 각국 해군의 구조함들이 사고 지점 주변에 떠 있었지만 모두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듯했어요. 대령님, 수온이 평소보다 3도 정도 높습니다. 김 상사가 측정 장비를 보며 보고했어요. 염분 농도도 이상해요. 이소령이 덧붙였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나려면 뭔가 특별한 요인이 있을 거예요. 저는 바다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파도의 패턴, 물의 색깔, 바람의 방향까지 모든 것이 단서가 될 수 있었거든요. 여기 좀 보세요. 박중영이 쌍안경을 들며 말했어요. 저쪽에 돌고래 떼가 있는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정말로 돌고래들이 특정 지역을 피해서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그 아래에 뭔가 위험한 것이 있다는 걸 아는 것처럼요. 저기가 정확한 침몰 지점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GPS 좌표를 기록했어요. 그때 무선으로 구조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팀, 긴급 상황입니다. 잠수함 내부에서 약한 신호가 감지되었어요. 생존자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순간 모든 팀원들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아직 희망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하지만 산소량이 예상보다 빨리 감소하고 있습니다. 남은 시간이 24시간 정도로 추정돼요. 24시간.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모든 팀원, 지금부터 24시간 비상 체제입니다. 잠수함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 계획을 최종 확정해야 해요. 그날 밤, 저희는 밤새도록 데이터를 분석했어요. 해류 패턴, 해양 생물 분포, 수온과 염분 변화까지 모든 정보를 종합했죠. 새벽 4시경, 드디어 정확한 위치를 파악했어요. 찾았습니다. 이소령이 흥분해서 외쳤어요. 좌표 북위 1도 25분, 동경 103도 51분, 수심 347m 지점입니다. 확실한가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네.
모든 데이터가 이 지점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제 정말 중요한 건 구조 작업이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분석 과정에서 발견한 몇 가지 이상 징후들이 계속 신경 쓰였거든요. 과연 이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 그 의문은 곧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새벽 5시, 저희는 정확한 좌표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구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도착하니 예상보다 훨씬 복잡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이상합니다. 김성진 상사가 수중 카메라 화면을 보며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잠수함 주변에 뭔가 인위적인 구조물들이 보여요. 저는 서둘러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화면에는 자연적으로는 생성될 수 없는 금속 파편들과 이상한 장치들이 잠수함 주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이게 뭐죠? 이준호 소령이 의아해했어요. 잠깐 화면을 확대해 보세요. 저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확대된 화면에서 보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잠수함 선체에 구멍이 뚫려 있었는데 그 모양이 내부에서 외부로 폭발한 흔적이었거든요. 이건 외부 충격이 아니라 내부 폭발 흔적이에요. 박상현 중령이 경험에 기반해 분석했어요. 누군가가 내부에서 의도적으로 순간 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대령님, 이거 봐주세요. 김 상사가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어요. 잠수함 바닥 부분에 정체불명의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요. 그 장치는 분명히 잠수함 원래 구조물이 아니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나중에 붙인 것 같았죠. 즉시 구조본부에 보고해야겠어요. 저는 무전기를 잡았습니다. 구조본부, 이쪽은 한국팀입니다. 긴급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한국팀. 잠수함 침몰이 사고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 폭발 흔적과 외부 부착 장치가 발견되었어요. 무전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드비시 제독의 급박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구조본부로 복귀하세요. 이 내용은 절대 외부에 누설하지 마십시오. 구조본부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프랑스의 최신 핵잠수함을 침몰시켰을까요? 본부에 도착하니 이미 비상이 걸린 상태였어요. 각국 정보기관 관계자들까지 급히 소집된 것 같았어요. 김 대령, 수고했습니다. 드비시 제독이 저를 맞아주었어요. 발견한 내용을 자세히 브리핑해 주세요. 저는 촬영한 영상과 함께 상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표정이 점점 경직되어 갔어요. 내부 폭발이라니. 프랑스 정보국 요원이 중얼거렸어요. 그럼 내부에 협력자가 있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승조원 중 누군가가 강제로. 영국 정보국 관계자가 말을 흐렸어요. 그때 미국 CIA 요원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며칠 전부터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 극우 정치 세력들이 나토의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어요. 극우 세력이요? 저는 놀랐어요. 네, 그들의 목표는 나토 내부의 분열을 조장하고 러시아나 중국 같은 외부 세력과 손잡고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드비시 제독이 주먹을 쥐며 말했어요. 하지만 왜 하필 우리 잠수함을?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무고한 승조원들을. 핵잠수함은 나토의 핵심 전력입니다. 영국 요원이 설명했어요. 만약 최신 핵잠수함이 침몰하고 그 기술이 외부로 유출된다면 서방의 군사적 우위가 크게 훼손될 수 있어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지금도 잠수함 안에 고립되어 있는 98명의 승조원들은 이런 음모의 희생양이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만약 그들의 목표가 잠수함 기술 탈취라면 왜 이렇게 깊은 바다에 침몰시켰을까요? 회수하기 어려운 곳에 말이에요. CIA 요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지적입니다. 혹시 다른 목적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때 갑자기 알람이 울렸습니다. 잠수함에서 또 다른 신호가 감지된 거였어요. 모스부호입니다. 통신 담당자가 외쳤어요. 내용을 해독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해독된 메시지가 공개되었어요. 그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폭탄 2개 더 있음. 외부 조작 가능. 구조팀 조심. 믿을 만한 사람만.
메시지가 거기서 끊어졌어요. 분명히 잠수함 내부에서 누군가가 목숨을 걸고 보낸 경고였어요. 폭탄이 2개 더 있다고? 드빗이 제독이 경악했어요. 그리고 외부 조작이 가능하다는 건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혹시 구조 작전을 방해하려는 게 아닐까요? 정말로 몇 분 후 사고 해역에서 이상한 신호가 감지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누군가가 원격으로 뭔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즉시 모든 구조 작전을 중단하세요. 드빗이 제독이 명령했어요. 하지만 저는 반대했습니다. 제독님, 그럴 수는 없어요. 지금 중단하면 승조원들이 모두 죽을 수 있어요. 하지만 더 많은 폭발이 일어난다면, 그래서 더 빨리 구조해야 해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가 가진 자연 분석 기법을 사용하면 전자 교란을 피해서 접근할 수 있어요. 그때 놀라운 정보가 하나 더 들어왔어요. 프랑스 정보국이 긴급 수사를 통해 밝혀낸 내용이었는데 잠수함 승조원 중 한 명이 극우 조직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소위 장-르익 마르탱입니다. 정보국 요원이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최근 몇 달간 의심스러운 인물들과 접촉한 기록이 있어요. 그럼 그가 내부에서 폭탄을 설치했다는 말인가요? 윌슨 대령이 물었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계획이 완전히 성공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존자들이 있는 거겠죠. 저는 갑자기 깨달았어요. 잠깐, 그럼 생존자들 중에 그 마르탱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만약 그렇다면 구조 작전이 더욱 위험해질 수 있어요. 내부에서 방해할 수도 있고. 드빗이 제독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복잡한 상황이군요. 구조는 해야 하는데 안전도 보장해야 하고. 제독님, 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98명의 무고한 생명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단순한 구조 작전이 아니라 국제 음모와 얽힌 위험한 임무가 되어버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이었어요. 좋습니다. 드빗이 제독이 결정했어요. 하지만 최대한 조심해서 접근하세요. 그리고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보고해 주세요. 그날 밤 저희는 새로운 작전 계획을 세웠어요. 이제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생존자들을 안전하게 구출하면서 동시에 음모의 실체를 밝혀야 하는 복잡한 임무였죠. 대령님,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이소령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는 팀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금까지 저희를 믿고 따라줘서 고마워요.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세요. 모든 팀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사명감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새벽, 드디어 최종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건 구조 작업뿐만이 아니었어요. 국제 음모의 실체와 맞서 싸워야 하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죠. 과연 저희가 모든 생존자를 안전하게 구출하고 동시에 이 끔찍한 음모를 막을 수 있을까요? 그 답은 곧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새벽 6시, 운명의 최종 구조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직전 기상청에서 최악의 소식이 전해졌어요. 열대성 저기압이 급속히 발달하고 있습니다. 6시간 후면 태풍급으로 강화될 예정이에요. 기상 담당관이 급박하게 보고했습니다. 드빗이 제독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구조 작전을 연기해야 하는 건가요? 안 됩니다. 저는 즉시 반대했어요. 지금 연기하면 승조원들이 모두 죽을 수 있어요. 산소가 이미 한계치에 도달했거든요. 하지만 태풍이 오는데 어떻게? 저희에게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연의 힘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활용하는 거예요. 윌슨 대령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태풍을 활용한다고요? 네. 태풍이 만드는 강력한 해류를 이용하면 더 빠르게 심해로 접근할 수 있어요. 위험하지만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실 저도 두려웠어요. 태풍 속에서 350m 심해로 잠수한다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좋습니다. 드빗이 제독이 결단을 내렸어요. 하지만 최소 인원으로만 투입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팀원들을 바라봤어요. 자 혼자만 함께 가겠습니다. 누구도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팀원이 손을 들었어요. 대령님, 저희 모두 함께 가겠습니다.
이준호 소령이 대표로 말했어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김성진 상사도 힘차게 외쳤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런 팀원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오전 8시 저희는 특수 잠수정 해룡호에 탑승했습니다. 이미 바다는 거칠어지기 시작했고 파도 높이가 5m를 넘고 있었어요. 해룡호 출발합니다. 저는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잠수정이 바다 속으로 들어가자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위에서는 태풍이 몰아치고 있었지만 바다 속은 상대적으로 조용했죠.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대령님, 전자기 교란이 더 심해졌어요. 통신병이 보고했어요. GPS가 완전히 먹통이에요. 예상했던 일이에요. 저는 침착하게 답했어요. 지금부터는 우리의 감각에 의존해야 해요. 정말로 이때부터 저희만의 진가가 발휘되기 시작했어요. 해류의 미묘한 변화, 수온의 차이, 심지어 물의 맛까지 모든 것이 길잡이가 되었거든요. 이쪽으로 가세요. 저는 조종사에게 방향을 지시했어요. 해류가 이상하게 흐르고 있어요. 30분 후 드디어 목표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대령님, 잠수함 주변에 누군가 있어요. 김 상사가 외부 카메라를 보며 소리쳤어요. 정말로 화면에는 다른 잠수정이 잠수함 근처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구조 작업은 아니었죠. 저들이 뭘 하고 있는 거죠? 이소령이 의아해했어요. 기술 탈취 작업인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쥐었어요. 승조원들이 죽어가는 와중에도 저런 짓을 하다니. 그때 갑자기 상대방 잠수정에서 저희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급히 도주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더 빨랐어요. 놓치면 안 돼요. 저는 조종사에게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급한 건 구조 작업이었어요. 잠수함에서 점점 약해지는 신호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거든요. 대령님, 결정하셔야 해요. 박중령이 말했어요. 저들을 쫓을 것인가? 아니면 구조를 우선할 것인가? 순간 저는 고민에 빠졌어요. 하지만 답은 명확했어요. 구조가 우선이에요. 생명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저희는 즉시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잠수함 내부에 물이 많이 차 있었고 구조용 해치도 손상되어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죠? 김 상사가 당황했어요. 자연의 힘을 빌려야 해요. 저는 주변 해류를 관찰했어요. 태풍이 만든 강력한 해류를 이용해서 잠수함 내부의 물을 빼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위험한 시도였어요. 잘못하면 잠수함이 더 깊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해룡호를 잠수함 위에 정확히 위치시키세요. 저는 조종사에게 지시했어요. 그리고 해류의 방향에 맞춰서. 그때였어요. 갑자기 잠수함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아까 그 경체불명의 잠수정이 설치해둔 폭탄이 터진 것 같았어요. 대령님, 잠수함이 더 기울어지고 있어요. 이소령이 외쳤어요. 시간이 없었어요. 지금 아니면 모든 승조원이 죽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걸 걸고 해보겠어요. 저는 결심했어요. 저희는 태풍이 만든 강력한 해류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조 작업을 강행했어요.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들의 연속이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잠수함 내부에서 생존자들이 저희 작업에 맞춰서 협력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바다 속에서 하나의 팀이 된 것처럼요. 첫 번째 그룹 구조 완료. 김 상사가 보고했어요. 1명씩, 2명씩 생존자들이 구조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갈수록 상황은 더 위험해졌어요. 태풍이 더 강해지고 있었거든요. 대령님, 해상 상황이 매우 위험합니다. 구조본부에서 무전이 왔어요. 즉시 철수하세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아직 구조하지 못한 승조원들이 20명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아직 안 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그때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태풍의 눈이 저희 위를 지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잠시 동안 바다가 고요해졌죠. 지금이 기회예요. 저는 외쳤어요. 저희는 이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남은 승조원들을 모두 구조했어요. 마지막 1명까지 말이에요. 전원 구조 완료. 제가 무전기에 대고 외쳤을 때 구조본부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수면으로 올라가는 동안 저희는 또 다른 진실을 발견했거든요. 구조한 승조원들 중 1명이 조용히 저에게 다가왔어요.
바로 잠수함의 부함장이었어요. 대령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실 저희는 마르탱 소위가 배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요? 네. 그래서 중요한 기밀 정보는 모두 다른 곳에 숨겨뒀어요. 그들이 탈취하려던 기술 정보는 가짜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이 모든 일이 프랑스 정보부와 함께 짠 작전이었어요. 극우 조직의 정체를 밝혀내기 위한. 하지만 그럼 왜 이렇게 위험한 방법을? 예상보다 그들의 조직이 훨씬 컸어요. 그리고 내부에 더 많은 협력자가 있었고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이 작전은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국제 테러 조직을 소탕하는 거대한 작전의 일부였던 거예요. 수면에 올라왔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전 세계 언론의 관심이었어요. 한국 해군이 불가능해 보였던 구조 작전을 성공시켰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졌거든요. 한국 해군의 놀라운 구조 작전, 자연의 힘을 활용한 기적 같은 구조, 새로운 구조 기법의 탄생.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따로 있었어요. 김 대령님, 드비시 제독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답했어요. 아닙니다. 윌슨 대령도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이제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뛰어난 해군이에요. 그날 밤 구조작전을 성공적으로 마친 저희는 각국 해군 지휘관들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한국 해군의 독특한 접근법을 우리도 배우고 싶습니다. 영국 해군 대표가 말했어요. 공동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호주 해군에서도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드비시 제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새로운 형태의 국제협력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희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각국 해군이 저희를 환송하기 위해 나온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구조된 프랑스 승조원들이 일렬로 서서 인사했어요. 저희야말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르탱 소위도 저희에게 사과하러 온 거였어요. 사실 그도 협박받아서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거였거든요. 대령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무사하다는 거예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감회에 젖었어요. 이번 작전을 통해 정말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대령님, 이번 일로 저희 한국 해군의 위상이 많이 높아질 것 같아요. 이소령이 말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동맹의 의미요? 네. 국적이나 이념을 떠나서 생명을 구하고 평화를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동맹이에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뜨거운 환영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기뻤던 건 98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한국 해군과 나토 국가들 간의 협력이 크게 확대되었고 저희의 구조 기법이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보람은 따로 있었어요. 얼마 전 프랑스에서 온 편지였거든요. 김재윤 대령님께 저는 구조된 승조원 중 한 명입니다. 덕분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어요. 곧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꼭 초대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구해준 생명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 편지를 읽으며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저희가 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요. 지금도 전 세계 바다에서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한국 해군은 언제든지 그들을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요. 바다는 국경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도 국경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상으로 제가 경험한 말라카 해협의 기적 같은 구조 작전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숨겨진 이야기,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